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산화 과정들의 영양소를 먹음으로 해서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그 토마토가 진짜 인기가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에는 다 토마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햄버거에도 들어있고 피자에도 들어있고 파스타에도 들어있고 파스타에도 들어있고 리조또에도 들어있고 생으로 먹는 것도 너무 좋고요. 토마토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게 건강식품이기도 하잖아요. 토마토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배는 금방 부르고 열량은 많이 섭취하지 않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은 토마토 강력 추천입니다. 물론 위가 아주 불편한 분들에게는 아니고요. 근데 뭐 토마토를 다이어트 할 때 곁들여 드신다? 아주 좋고요.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음식 양이 줄어들기가 쉬운데 뭐 화장실 가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토마토는 그 강렬한 빨간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베네핏을 가지고 있는 재료죠. 혹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라이코펜, 리코펜이라고 부르는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 특유의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 자체가 굉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항산화, 산화를 막아주는 것. 그래서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산화 과정들의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를 먹음으로 해서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식품 토마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 그게 항산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이코펜의 효과 때문에 토마토가 더 전 세계적으로 부각된 것도 있어요. 눈 건강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눈에도 효과가 있나요? 루테인, 제아잔틴 이런 영양소들도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거는 내가 속에만 부담이 없다면, 왜냐하면 위산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위가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만 아니면 꾸준히 드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재료예요. 위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부담이 갈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성분이 있다기보단 우리가 토마토 먹으면 약간 새콤달콤하니 그렇잖아요. 내가 빈속에 레몬을 짜서 먹었다. 그럼 생각만 해도 뭐 약간 새콤새콤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입에 침이 쫙 고이고 이게 들어가면 위산이 쫙 분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어찌 보면 내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위가 아주 예민하시거나 혹은 토마토가 많이 든 거를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꾸준한 섭취를 조금 조심하시면서 관찰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너무 좋죠. 그럼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공복에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위장 질환이 약간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공복 토마토 조금 힘들 수 있죠. 공복에 막 토마토 7알 먹고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본인이 그게 받아들여지면 괜찮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옆집 아저씨 효과가 나에게 있다 없다?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괜찮다고 나에게 다 괜찮은 건 아니니까 스스로 잘 관찰하는 습관은 중요하죠. 누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항산화가 몸을 보호하는 이유?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산화가 된다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언가가 원래 모양, 원래 기능으로 있던 게 계속 시간이 지나 산소와 접촉하면서 이게 약간 철로 치면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된다라는 그 과정을 막아주는 게 이제 항산화하는 것인데 항산화가 만약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 내가 산화되는 속도보다 항산화 속도가 빨라 회춘하겠죠. 근데 이제 산화되는 속도는 보통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쭉 평생 빨라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항산화되는 속도는 내가 무언가 항산화 영양소를 먹거나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노화 과정인 거고요. 항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시켜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 그 물질이 뭐냐 하는 것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모여져 있는 게 바로 젊음을 되찾아준다라는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저속노화, 역노화 약간 이런. 그런 개념인 거예요. 뭔가 산화되어 나가는 나의 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덜 산화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고요. 토마토 중에서도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든지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몽 맛이 나는 토마토, 사과 맛이 나는 토마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제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 난 상태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것은 그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는 물로 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자체가 훨씬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새콤한 맛은 굉장히 줄어들고 단맛이 아주 밀도 있게 모여있는 맛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다른 플레이버를 가진 토마토들도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영양 성분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개인의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유전자 변형이랑은 또 다른 이슈니까요. 그래서 그냥 개인 취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원래의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새콤하면서 달콤한 맛을 내는 거랑은 이제 맛의 스펙트럼이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 맛이 좀 다르거나 그러면은 이게 유전자 변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비아나 이런 애들은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네, 재배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토마토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 죽처럼 먹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를 맛있게 먹는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정말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건 익혀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좋은 성분을 내 몸이 최대한 흡수하게끔 하려면 토마토를 열을 가해서 조리된 토마토를 먹는 것이 훨씬 생토마토보다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익혀서 먹되 조금의 기름을 가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성분의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넣어서 익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탈리안 요리에서 쓰이는 뭐 토마토 소스 같은 것들도 올리브유랑 토마토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끓여서 익혀낸 소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죽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토마토 소스 끓이듯이 토마토 자체를 익혀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올리브유 같은 거를 추가해서 조금 더 고소한 맛이나 좋은 기름의 영양 성분을 추가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갈아낸 쌀과 같이 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쌀을 먹고 나면 아무래도 무언가 좀 먹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좋은 또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신선한 메뉴죠, 토마토 죽.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같이 합치고 쌀을 갈아가지고 죽으로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비율로, 어떤 배합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익혀서 드시라고 하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아, 익혀서 먹어? 막 곰탕 끓이듯이 고아내는 거지, 토마토를. 근데 그런 맛이 하나도 없어요, 토마토는. 토마토를 익힌다 하면 토마토의 열을 살짝 가해서 얘가 따뜻한 정도가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거를 뭐 고아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래서 토마토 죽을 끓일 때에도 이 토마토의 원래 새콤달콤한 맛을 좀 유지를 하려면 토마토를 넣고 막 와 하고 오래 끓이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토마토 죽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신선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나는 푹 끓인 게 좋다, 뭐 그래도 안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의 토마토 죽이 좀 별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콤 달콤한 맛도 좀 살아나고. 약간 토마토 리조또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서 치즈 빠진 느낌? 네, 새콤달콤 따뜻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올리브유를 추천하시나요? 올리브유가 토마토랑은 좀 전통적으로 궁합이, 맛의 궁합이나 뭐 영양소 궁합이 좋죠. 상상해 보시면 토마토의 들기름은 약간 어색하잖아요. 쌀, 그리고 올리브유, 토마토. 또 추천하는 재료가 있을까요? 만약에 더 향긋하게 먹고 싶다, 이색적인 맛을 느끼고 싶다, 바질, 파슬리 요런 류의 외국 향신료 아주 추천이고요. 여기에다가 나는 조금 더 서양식을 가미하고 싶어? 다양한 종류의 치즈 진짜 잘 어울리고, 좀 단맛을 더 넣고 싶어? 단호박 같은 것도 잘 어울려요. 단호박이 잘 어울려요? 네, 단호박은 약간 죽을 끓였을 때 점도를 더 주기도 하고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만들어내잖아요, 일반 토마토 죽보다는. 그래서 잘 어울려요, 농도도 그렇고요.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해보세요, 같습니다. 맛있답니다. 그러면 토마토 죽 이런 것도 하루 권장량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하니 뭐 박스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마토 하루에 한두 개?
네, 한두 개 정도 분량 전 적정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두 개를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죽 한 그릇 정도 끓일 수 있는 한두 그릇 끓일 수 있는 양 정도라고 생각해요. 토마토 한두 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가 크기가 좀 다양하잖아요. 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크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가면 볼 수 있는 토마토 뭐 요만한 방울 말고요. 그 정도의 한두 개 정도가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토마토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마토도 칼륨이 높거든요. 토마토도 일반적으로 칼륨이 높은 다른 재료들처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생으로 먹으려면 칼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익혀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칼륨 함량을 낮출 때 뭐 데친다라는 전처리가 늘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비슷해요. 한번 얘를 삶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팔팔 끓는 물에 데쳐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데쳐낸 토마토를 가지고 죽을 끓이시거나 데쳐낸 것을 가지고 뭐 갈아가지고 소스를 만드시거나 하는 형태로 칼륨 함량을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식이섬유 함량이 워낙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뭐 배변 활동이 좀 힘드시거나 변비를 해결해야 되거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전히 좋은 재료인 건 맞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 좋다는 네. 말씀인 거예요. 칼륨 자체가 수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물에 장시간 담그어 놓거나 혹은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삶아냈을 때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돼요. 토마토 죽을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 죽 진짜 너무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맛이 날까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토마토죽을 개발하면서 생각한 그 제품은 토마토 리조트. 아, 리조또. 그러면 약간 이탈리아의 그런 맛이 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프레시한 토마토 들어가고 시중에 파는 토마토 홀 그리고 올리브유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쭉 마늘. 볶아죠. 혹시 토마토 어디 거 쓰는지 토마토가 분마다 향미가 달라요. 신맛이 살짝 더 올라오고 단맛이 좀 적은 상태. 네, 롱고바디. 프레시한 토마토도 다 다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들 때 쓰죠.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재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보이는 재료들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우선은 죽밥이라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만든 게 있고, 약간의 소금과 요 육수가 들어갑니다. 그 토마토 소스는 그 토마토랑 토마토 캠 두 개만 들어간 건가요? 토마토라 토마토 홀이라 다지기도 하고 믹서에 갈기도 하고, 보통은 양식 같은 경우는 이런 소스를 만든다고 하면 양파를 쭉 볶아주거든요. 양파랑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을 쭉 계속 볶아줘요. 그래서 양파가 좀 그러니까 단맛이 날 정도로 저 투명하게 볶아진 상태에서 토마토 다진 형태의 걸 넣고 그리고 육수도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 리조또 느낌이 바로 나네요. 그 리조또 같은 경우는 해산물, 바지락, 네. 바지락 맞나 그게? 봉골레? 네네네. 네, 그런 거 넣는다고 맞아요. 하는데 푹 끓여주시면 네. 오래 끓여 아니고 거의 3-40분 끓이는 것 같아요. 얘를 이제 냉동고에 넣으셨다가 토마토 죽 드시고 싶다. 그러면 밥과 이 토마토 소스와 육수 넣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요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냄비에다가 육수를 푸십니다. 육수는 한 컵 반. 한 컵 반. 네. 한 컵 반 정도 부시고 토마토 소스는 한 컵 반 들어갑니다. 한 컵 반. 네. 지금 그 팩에 들어있는 게 한 컵 반 정도 양이신 네, 거죠? 맞아요. 아, 이 디테일로 이렇게 물도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죠. 다 들어갈 수 있게. 아깝게 네. 버릴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동량의 그냥 한 컵 반 정도 되긴 하지만 지금 그람수로 재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람수로 한 컵 반이면 몇 그램 정도 되시나요? 이게 한 280g, 260g 정도인데 네. 근데 집에 근데 저울이 많이 없으니까 보통 공기로 하면 네. 한 공기 반 안 되게 음. 그래서 끓이다 보면 이게 물 따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의 소금 살짝 넣고. 어느 정도 양이죠? 소금이? 얘는 두 꼬집. 두 꼬지. 네. 그래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들잖아요. 셰프님이 만드신 그 맛인지 아닌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오리지널 맛을 느끼고 싶은데 여기를 한번 찾아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혁신도시대에 있습니다.
네, 그 이게 배민으로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배민도 있고 쿠팡이츠도 있고 전화로 주셔도 되고 여기 매장 내에도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드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더우니까 사실 오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 등산 갈 때 꼭 오이를 꼭 챙겨가요. 아, 그쵸. 수분 보충. 그 오이에 대한 효능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이요. 네. 대표적인 다이어트. 오이 자체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섬유소 들어있고 수분이 대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비타민 C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서 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여름에. 그 오이에 대해서 네. 그 피부 건강, 해독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사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해독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맹물을 먹으라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오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오이를 뭐 하루에 2개 드세요? 3개 드세요? 어렵지 않게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수분을 또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독 효과, 뭐 붓기를 빼는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다이어트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만 좀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일단 붓기 제거. 왜 붓기 제거인가요? 충분한 수분. 아, 충분한 수분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좀 맹물 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몬수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보리차를 생수 대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오이를 드셔도 돼요. 굉장히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붓기 제거 일단 중요하고요. 수분 공급에서 따라 나오는 해독작용, 해독작용. 뭐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다이어트. 그게 3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오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면 오이 껍질은 속보다 섬유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섬유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레몬수랑 보리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오이랑 레몬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교하는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제가 레몬수가 좋다, 뭐 오이가 좋다라고 사실은 딱 대답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오이에 대해 불호인 분들이 많으세요, 꽤. 오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토마토도 안 드시고 수박도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오이 먹으라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그럼 본인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위장이 안 좋아, 위가 좀 예민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레몬수가 괜히 자극적일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레몬수 대신 오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만약에 오이 알러지나 오이를 좀 불호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를 드시면서 또 그럴 수 다이어트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체온 조절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막 덥고 무덥고 아까 산에 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막 무더울 때 등산 가고 하면 굉장히 열이 빠르게 오른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혹은 생수를 마셔서 내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오이처럼 약간 중화된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더 권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적정한 밸런스로 체온을 돌이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럼 땀이 난다는 거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전해질이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먹으면 수분도 먹는 거지만 전해질도 같이 공급을 받는 거라 생수보다는 이온 음료가 오히려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라고들 알고 계시고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상태인데 정말 막 이가 시리고 차가울 만큼의 그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내 속은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고 내 밖에는 아직 열이 남아있는 상태보다 내가 그냥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내부의 열을 같이 중화시켜 내보낼 수 있는 오이 같은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심장마비나 그런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심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오이 껍질에는 네. 혹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이 껍질이 더 진하고 오이 속은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이 껍질에 굉장히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그 색깔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 생물 시간에 다 엽록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약
문제 때문에 이제 껍질을 보통 벗기고 요리를 하시기도 하고 뭐 반쯤 벗기기도 하고 하시는데 뭐 식초물이나 그런 데다가 담궈놨다가 하시게 되면은 너무 뾰족뾰족한 어떤 오이에 따라서 이 뾰족뾰족한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잘 제거하시면 껍질 같이 섭취하시는 거 언제든지 권장드리죠. 오이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퍼푸드처럼 느껴지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뜨거운 곳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막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차갑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찬 성질이 있는 식품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랑 뭐 찬 우유를 벌컥벌컥 같이 먹는다거나 상상만 해도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고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무슨 치명적이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사이에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랑 얘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내 몸에 별로야 이렇게까지 느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양 성분상의 작용으로 봤을 때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썩 뭐 좋은 밸런스는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음식의 성질에 있어서 차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 자체가 차갑다, 뭐 음식 자체가 뜨겁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 냉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이 냉국 만들 때는 식초도 들어가게 되고 뭐 미역 같은 재료도 같이 들어가고 양파 같은 것도 뭐 슬라이스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이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오이 냉국 자체는 오히려 여름철에 더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좀 입맛도 돋궈줄 수 있는 메뉴가 되기도 하죠. 양파나 이런 것처럼 오이 냉국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들 좀 몇 개. 미역, 양파 그리고 뭐 식초 반드시 들어가니까 좋은 식초.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것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적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뒷면 돌려보셨을 때 뭔가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그런 식초는 뭐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죠. 레몬수는 사실은 마시면 나중에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오이를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레몬수를 먹으면 배가 꺼져서 후속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성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나의 식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또 해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도 내가 위장이 좀 불편한 걸 느끼지 않고 위가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이렇게 생수에다가 채워놓고 즙을 짜서 채워놓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몬 안에 들어있던 강력한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도 내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파진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레몬수의 엄청난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몬수보다 나는 오이파야 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많이 먹어서 열량을 과다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정말 한 2트럭 드셔야 돼요. 오이는 거의 열량이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과량의 오이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 설사가 난다거나 하는 이슈가 차라리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과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오이를 뭐 내가 하루에 몇 개까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냐 그럼 제가 여기서 30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하루에 한 양심적으로 한 3개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거든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 우리가 일반 젊은 성인들이 먹고 약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주어서 화장실을 잘 가게 해도 되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변비라는 게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데 우선 노년기에 찾아오는 변비의 이유는 크게는 2가지예요. 이제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내가 위에서 먹어야 밑으로 내려갈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밀어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2번째는 모든 소화기관은 결국 근육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력 자체가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2가지 이유 모두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는 한데 변비라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뭔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찬우유 이런 거를 먹고 화장실에 가야지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뭐 마스크팩 같은 게 많지만 그치. 그때는 너도 나도 얼굴에 오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3주 동안 다뤄야 되지만 이제 피부 건강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얇게 오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뭐 엄마들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 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오이 팩이 정말 좋아요. 왜 좋은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오이 냉장고에서 나왔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 슬라이스 얇게 하면 얼굴에 탁 붙거든요. 시트지처럼. 그래서 일단 내 얼굴에 올라있는 이 열을 다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당연히 얼굴 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이의 상큼한 냄새도 나면서 얼굴 열도 좀 내려가고 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도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 이 마스크팩들도 보면 뭐 여기에 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뭐 각종 비타민 C,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런 류의 마스크팩들이 많은데 사실 다 들어보면 그 영양소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얼굴에 붙이고 있는 게 좋으냐? 내가 먹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단연코 2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콜라겐을 얼굴에 붙이는 게 좋냐? 뭐 콜라겐을 크림으로 바르는 게 좋냐? 아니면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냐라고 하면 노리는 효과는 같거든요. 내 피부에 콜라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효과인 건데 내 얼굴에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콜라겐이 내 피부 밑에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는 것은 피부에 붙이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대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술, 탄 거, 뭐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그럼 박사님 붙이고 먹고 두 개 다 하시나 보네. 아, 저는 오일 좋아해요. 여름에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아, 요즘 진짜 구독자분들이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아,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떡하죠? 그 조회수 높게 나온 거 30만 뷰 가면 이벤트 한번 할까? 추첨해서 책 드리기? 그런 거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신작 영상에서 조회수 30만 되면 책 몇 명한테 드릴 건가요? 5분? 5분!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는 댓글 좋아요, 5분에게 좋아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요즘 네. 단호박 철이잖아요. 아, 맞아요. 맛있잖아요. 아, 단호박 너무 맛있죠. 쪄먹어도 맛있고. 단호박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싶은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단호박이 겉에는 짙은 초록색인데 딱 가르면 아주 선명한 주황색 그런 컬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어디에선가 강조드렸던 게 채소의 색깔이 뚜렷할수록 사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호박이 대표적인 채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호박 색깔의 노랗고 주황색이고 그런 채소들은 베타카로틴이라고 부르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나 어렸을 때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단호박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 베타카로틴을 내가 적정한 방법으로 잘 섭취해서 내 몸이 잘 대사하고 나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기초 영양소가 됩니다. 주황 계열의 색깔이 네. 나는 음식들은 전부 다 베타카로틴이 있다고. 네, 베타카로틴 자체는 짙은 주황색 혹은 뭐 짙은 노란색 같은 컬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의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호박이 침침한 눈에 좋다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름 그대로 네. 달잖아요. 당뇨 환자한테 위험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단호박이라고 해서 단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설탕을 퍼먹었을 때 단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캔디를 먹거나 아니면 설탕을 먹거나 하는 건 당을 먹는 건데 단호박에 있는 당은 우선 천연당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단호박에 있는 그 당만 추출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단호박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 아주 가득 차 있는 섬유소, 미네랄, 각종 비타민 이런 걸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단호박 자체가 당뇨 환자에게 달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는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박죽은 설탕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단호박을 잘 쪄서 그걸 잘 갈아서 무언가와 넣고 섞어가지고 한 뭉근하게 또 끓여내고 이런 요리인데 좀 더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올리고당 좀 넣으시기도 하고 설탕을 좀 곁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당 추가 없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단호박 자체를 찌거나 혹은 단호박 자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구워 드시는 게 똑같은
똑같은 재료로 만든 요리라고 해도 당을 더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저번에 그 신장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재료라도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를 수 있죠. 고구마보다 당 지수가 높잖아요. 고구마보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지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당 부하라고 하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고구마 작은 거 1개를 먹는 거랑 큰 단호박 1개를 먹는 건 고구마 1개, 단호박 1개이긴 하지만 중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재료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어느 만큼 먹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한테 단호박을 권할 때 종이컵 1컵 정도 되는 양이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적정량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볍게 설명드릴 때는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 사실은 혈당을 그렇게 올라가게 하는 재료는 아니에요. 우리가 GI 지수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시는데 그 GI 지수만 가지고 모든 재료에 당에 미치는 위험성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박은 그러면은 식사할 때 뭐 어떻게 같이 먹으면 당 부하가 좀 덜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단호박을 정말 내가 좋아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호박만 열심히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재료를 어떤 다른 거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몇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단호박을 드실 때 신선한 잎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달걀 같은 단백질 근본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잎채소를 만든 샐러드, 뭐 각종 양상추 이용한 거, 양파도 같이 좀 곁들이고 방울토마토도 썰어 넣고 한 그런 류의 그린 컬러가 나는 샐러드들을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싱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천연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시는 음료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집에서 사과랑 찐 단호박이랑 잘 익은 바나나랑 그런 거를 넣고 믹서기에 잘 갈아요. 아무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고요. 그래도 달거든요.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았는데 왜 달죠? 자연적인 천연의 단맛, 그 천연당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건데요. 공장에서 나온 각종 음료들은 감미를 하죠. 인공당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천연당이라고 해도요. 인공당과 마찬가지로 과량을 먹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그게 내 간에 축적이 되면서 나를 살찌게 하거나 혹은 대사적으로 나를 불균형으로 이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공당이 농축되어 있는 것만큼의 그 양을 천연당으로 먹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자연에 있는 재료에서 포함되어 있는 천연당은 그 천연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단맛을 즐겁게 즐기면서도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 말고 다른 좋은 영양소들, 섬유소, 자연에서부터 온 수분,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즐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인공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랑은 조금 다르죠. 당뇨 환자가 단호박을 안전하게 먹으려면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단호박만 드시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잘 쪄서 적당량 드시거나 혹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뭐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고 팬에다가 구워서 노릇하게 드시거나 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거는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거를 많이 넣은 단호박 라떼? 그런 거는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고 자연 재료 자체를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단호박을 충분히 건강하게 당뇨 환자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간식이 되죠. 이런 여름철에 네네. 단호박을 먹으려면 하루에 단호박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재료라도 대놓고 먹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재료라고 해서 정말 삼시세끼 그 재료를 먹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잘 드시고 다른 끼니에는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재료를 드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종이컵 1컵 정도에 해당하는 단호박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단백질 재료 곁들여서 드시고 또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류, 신선한 과일들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도 조금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기하고 단호박을 같이 잘 볶아서 드시는 요리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단호박 자체가 조리하기 전에는 꽤 단단한 과육이거든요. 얇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고기랑 같이 볶아내면 고기의 단맛도 좀 살짝 배이면서 단호박의 단맛도 좀 급대화가 되기도 하고요. 즐겁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되죠. 요리 비결이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요리의 비결은 또 제가 이런 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책인가요? 최고의 당뇨 밥상. 최고의 당뇨 밥상은 나온 지가 벌써 꽤 몇 년 된 책이에요. 금방 찾으실 수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예전에 준비할 때 나왔던 요리를 보니까 오리 단호
단호박 볶음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오리 고기 자체가 또 불포지방산이 많아서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단백질 근본인데 단호박 얇게 슬라이스하고 양파랑 홍고추 같은 것도 같이 슬라이스해서 식용유 조금 두르고 볶아낸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좋은 지방산도 먹을 수 있고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섬유소, 천연당의 달큰한 맛 같이 잘 즐기실 수 있는 메인 요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네. 책이 베스트셀러에 아, 맞습니다. 이 이거 찾는 당뇨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최고의 당뇨 밥상은 아주 저에게는 이 첫째 같은 책이죠. 건강 부분 베스트셀러라고 쳐보면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최고의 당뇨 밥상 혹은 당뇨 식단, 당뇨 밥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호박은 사실 저온 저장이 가능한 채소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좋아하시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제철에 먹는 단호박은 기분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다른 첨가물 내가 추가적으로 넣지 않고 굽거나 쪄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적당한 양만큼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왜 좋다 그랬죠? 단호박이? 베타카로틴. 맞아요. 아,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뚜렷한 주황색,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즐기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설탕 추가만 안 하신다면 잘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브티 디자이너 국찬양이라고 합니다. 허브티 디자이너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처음 들어보시죠? 자연에서 나는 식물을 허브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허브를 섞어서 맛과 향과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차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가 있을까요?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를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교차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워지면 그 온도차 때문에 순간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져요. 그래서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감지하면 면역 체계를 보내서 싸우려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면역 시스템이 나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면역력을 높이려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기 건강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의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맞는 허브티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어떤 허브차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더플라워라는 허브예요. 엘더플라워요? 엘더플라워 처음 들어보는 차인 것 같은데. 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생소한 허브일 건데요. 엘더플라워는 유럽의 허브 약전에서 호흡기 감염 보조 치료제로 언급될 정도로 아주 효능이 좋은 허브입니다. 그래서 감기뿐만 아니라 축농증이나 편도염, 인후염 같은 각종 염증과 알레르기에도 한 잔 드시면 코와 목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엘더플라워는 어떤 향이 나나요? 엘더플라워는 처음에 라벤더 같이 화장품 향이 조금 날 거예요. 근데 드시다 보면 단향이 우러나서 올라오는 아주 특이한 차입니다. 네, 다음은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해서 면역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세 번째는 레몬밤인데요. 레몬밤에는 항바이러스 성분하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올리고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오늘 차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차를 한번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저울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울이요? 저울이 왜 필요한가요? 제가 사용하는 허브는 다 약용 허브예요. 그래서 실제로 효능이 있는 허브이기 때문에 그람수를 맞춰서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g을 한 잔으로 해서 마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드시는 허브는 한 1.5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2배에서 3배, 좀 카페에서 있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약간 맛보기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양한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은 용량으로 향만 맡을 수 있게 그렇게 카페에서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용량을 4g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의 주 허브는 엘더플라워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환절기에 제일 큰 문제가 어려움이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좋은 엘더플라워를 주 허브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허브는 지금 3개잖아요. 네. 3개면은 몇 그램 정도를 쓰나요? 주 허브는? 주 허브는 2g, 그리고 나머지는 1g, 1g 해서 총 4g 사용할 예정이에요. 네, 보시면 일반 티백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와,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네, 이게 2g 정도고요. 다음엔 캐모마일 1g, 레몬밤 1g을 넣어 보겠습니다. 캐모마일 1g 넣었고요. 다음에 레몬밤 1g 넣겠습니다. 네, 총 4g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이걸로 1리터 정도 우려서 하루 종일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효능이 좋은 허브를 마셔서 우리 몸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잔의 허브로 해서 마실 거예요. 이 허브의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티팟 그 구멍 사이로 허브가 다 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거름망을 사용해서 얘를 담아서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얼마예요? 거름망 같은 거? 거름망은 현재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3,000원대에 100장 정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4g 정도의 용량이면 티백이 아주 빵빵하게 차오를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넣겠습니다. 이게 빵빵한 거 보이시나요? 와, 이거 한 잔만 마시기엔 진짜 아까울 것 같아요, 양이. 네, 한 잔 드시기엔 좀 아쉽고 한번 진하게 드신 후에 물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우리시고 자주 마셔주셔도 좋아요. 이제 이 다음에는 바로 우리면 되나요? 네, 티팟에 넣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팟은 요즘 다이소에서도 5,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어요.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집에 하나 정도는 구비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물은 너무 팔팔 끓인 물이 아니고 한 김 식힌다고 하죠. 한 1, 2분 정도 식힌 후에 물을 넣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거름망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넣고 한 5분 정도 우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고 계신 거죠? 네. 이거 어느 정도 우리면 딱 좋을까요? 시간은 거름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우려주시면 좋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아시죠? 허브는 향만 맡아도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향을 맡아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엘더플라워는 아까 단향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레몬의 상큼한 향도 나지만 주로 달달한 향이 많이 올라와요. 가장 좋은 건 각각의 허브를 구매를 하셔서 직접 집에서 그람수에 맞춰서 만들어 드시거나 아니면 싱글로 하나씩 또 맛도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아, 하나씩 그럼 제가 일일이 하나씩 구매해서 얘 다 합쳐서 이렇게 끓여 먹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는 좀 굉장히 귀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한데 모은 거를 좀 그 제품이 따로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집에서 간편하게 드시기 좋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온라인 몰에서는 현재 1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에게 9,900원에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면역력에 좋은 허브티 3가지 블렌딩한 것부터 침침한 노년에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티,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허브티, 그리고 혈압하고 혈당 조절에 좋은 티, 이렇게 3가지씩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가지씩 허브를 블렌딩해서 이렇게 총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인가요? 네, 원래는 4만 원대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할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할인해서 얼마? 네, 가격은 29,000원대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네, 구매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차를 한번 마셔볼게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되게 진하게 우러나왔어요. 이렇게. 노랗게 우러나온 게 너무 예쁘죠, 색깔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브는 마시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코로 향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맡아주세요. 향에도 충분히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천천히 음미해 주시면 됩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드셔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단맛이 나면은 혹시 당뇨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설탕에 성분이 들어간 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이 좀 깊으신 분들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